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작년 사드 보복 때? 10년 전 가짜 분유 만두 사건 때? 아니면 고조선 때부터 숱한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과거 역사 때문에? 아무튼 이젠 전 세계가 중국을 경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란거리들이 좀 많거든요. 미국을 뛰어넘는 최강대국을 꿈꾸는 중국의 야심에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어디 한번 볼까요? 요즘 중국 기업들의 기세가 참 무섭죠. 세계 1위 자리를 야금야금 먹고 있거든요. 중국은 올해 냉장고, 세탁기, 이동통신 인프라 등 9개 분야에서 점유율 1위로 7개인 한국을 제쳤습니다. 이 같은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한 해 평균 40여 건의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다고 하죠. 대부분은 전 현직 직원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중국은 국내 산업 핵심 업종에 근무한 직원을 연봉 2배, 주거비, 자동차, 항공권, 전문 통역인까지 지원하며 데려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직 애플 엔지니어가 자율주행차 관련 영업 기밀을 몰래 빼돌려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하려다 출국 직전 FBI에 체포되기도 했죠. 중국으로선 수천억 대 가치를 지닌 기술과 지식을 통째로 얻을 수 있기에 손해가 전혀 아닐 겁니다. 국제사회의 숱한 비난에도 산업 스파이 활동이 계속되는 이유겠죠. 기업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로 초기 테크 기업들을 노리는데 이들은 투자금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 공개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해놓고 영업기밀과 특허 기술만 쏙 탈취해가는 기술 먹튀 문제도 심각하죠. 짝퉁과 위조 상품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 미국 등 세계 유명 기업들의 이름과 로고, 제품 디자인이 아주 흡사한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알리바바 쇼핑몰 등에서 지난 한 해 적발된 위조 상품만 2만 개, 올 상반기에만 6,300개라고 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규칙을 어기는 중국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중국은 그렇게 이미 2009년 GDP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명실상부 미국과 대적할 만한 G2 국가로 자리매김했죠. 이제 중국은 모방과 짝퉁의 나라에서 혁신과 창조의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바이오, 친환경 자동차, 드론 등 미래 기술은 이미 중국이 앞에서 이끌고 있죠. 그 토대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 있는데요. 중국은 2015년부터 반도체, IT, 로봇, 항공우주, 친환경 자동차 등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터졌죠. 중국 정부가 해당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진짜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들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했죠. 중국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 안에 중국을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시켜 세계 경제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중국의 전략입니다. 20년 안에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포부까지 드러냈죠. 중국 정부의 집중 투자와 비호 아래 하나 둘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글로벌 10대 IT 기업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젠 애플, 아마존, 구글 등과 경쟁을 하는 셈이죠. 경제 발전을 이룬 중국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과거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위대한 중화민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이른바 중국몽입니다. 중국은 1대1로라고 부르는 거대 물류 인프라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육로와 바닷길로 잇겠다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돈을 투입해 세계 곳곳에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있죠. 특히 자본 부족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말입니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는 항구를, 캄보디아와 몽골에는 발전소와 고속도로를, 아프리카 짐바브웨에는 도로와 철로를 건설했습니다. 지금까지 68개국에 8조 달러 이상 투입이 됐죠.
이들 중 23개국은 건설 자금 80% 이상을 중국에 빚진 상태입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중국은 이를 빌미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바누아투는 GDP의 35%를 중국 자금으로 썼다 중국 군사기지가 들어서게 됐고, 스리랑카는 항구 수익을 99년, 무려 99년 동안 중국에 갖다 바쳐야 한다죠. 캄보디아에선 친중국 인사가 정치권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짐바브웨는 아예 중국 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지정했죠. 이런 걸 부채 외교라고 부릅니다. 돈을 빌려준 뒤 세계 곳곳에 자기 편을 만드는 전략이죠. 이제 이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국가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중국은 노골적으로 힘자랑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350만 제곱킬로미터의 남중국해 사태가 대표적이죠. 세계 두 번째로 큰 해역인 이곳은 수많은 해양 생물과 어마어마한 석유, 천연가스 등이 매장된 곳입니다.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큰 곳이죠. 2013년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암초 7개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인공섬 3곳에 중국 최신의 미사일을 배치해 논란이 됐죠.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이곳에서 정기 합동 군사훈련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 외엔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 누가 봐도 미국을 염두에 둔 거죠.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인도, 대만, 일본, 호주 등 동맹관계를 키워나가며 동아시아 새 분리기에 집중하고 있죠. 최근 미중 간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의 관세 폭탄은 대부분 중국 제조 2025 관련 제품들을 정조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조만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압박을 더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제조 2025나 1대1로 같은 거대한 꿈들이 하나 둘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국 상황을 좀 볼까요? 한국 전체 수출의 26.7%는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2015년에서 2017년 한국의 전체 경상 수지 흑자 가운데 47%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1.6%, 경제 성장률은 0.5%나 떨어진다고 하네요. 동남아 등으로 수출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중국이란 존재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두 고래가 싸우면서 한국은 새우등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부품과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산 TV나 컴퓨터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한국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가 타격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정치 외교적으로 자기 편을 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한국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와 외교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사드 보복에서 보듯 힘이 커진 중국은 이를 거부합니다. 북한을 빌미로 한반도 내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면서 외교는 왜 미국 편을 드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경제력이 후퇴하기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중국이 힘을 잃으면 한국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중국 힘이 세지면 정치 외교적으로 불안해지니 한국은 어느 쪽이든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들지 않으면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열어갈 수 있을까요? 정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